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은강 지음. 사랑의 경계. 미미 누나가 하는 민트는 새로운 활기를 얻었다. 미미 누나의 전남편이 민트에 활기를 보탠다. 그는 직장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데리고 민트에 와서 술을 마셨다. 그것은 아빠를 의식한 행동이다. 미미 누나의 사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아빠를 괴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자기를 속인 아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응징이었다. 아빠는 미미 누나 전 남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미미 누나가 행복한 슈퍼마켓 부부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빤히 지켜보기만 하고 그녀를 방어하지는 않았다. 미미 누나가 여자 혼자 산다고 업신여기는 것이냐며 울먹였지만 아빠는 구경꾼 역할 이상을 하지 않았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개와 쌍시옷을 적절히 배합하여 미미 누나에게 쏘아보냈다. 슈퍼마켓 아저씨도 아내에게 동조하여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 라고 충고하듯이 말했다. 밥을 먹고 똥을 싼다고 다 사람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 고양이와 개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야. 사람 형상을 하고서 개 언어를 지져서는 곤란하지 않겠어? 그러니 앞으로는 개 언어를 내뱉을 때에는 반드시 사람 형상을 포기하도록 해. 그들 부부는 험악하게 인상을 썼다. 미미 누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슈퍼마켓 안주인이 불친절하다는 등 불결하다는 등 다른 사람들도 모두들 욕을 하더라는 등 험담을 늘어놓으며 그네 장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물론 미미 누나가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었겠지만 장사에 방해가 될 만큼은 아니었다. 그들이 그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아빠가 민트에 드나드는 것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슈퍼마켓 여자가 아빠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 없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음기가 없는 듯 하지만 속은 전혀 그 반대인 모양이다. 유부녀인 주제에 이웃 호라비를 넘본다고 남들이 눈총으로 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슈퍼녀는 아빠의 환심을 사보려고 무진장 아양을 떨었다. 아빠가 슈퍼에 들를 때마다 조르르 달려와서 무얼 드릴까요? 그건 원래 얼마인데 아저씨께는 특별히 얼마에 드릴게요. 아, 그런 건 드시지 마세요. 농약 친 거예요. 라고 일일이 챙겼다.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물품 중에서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 발견되면 반품을 시키지 않고 아빠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아빠는 이물질이 든 콜라와 유통기한 글자를 잉크 다 다른 볼펜으로 고친 요구르트, 봉지에 한 인쇄가 내용물에 찍히는 과자, 벌레가 생긴 라면 등으로 짭짤하게 재미봤다. 아빠 덕분에 나도 그녀에게 귀빈 대우를 받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찾아다 내 손에 들려주었다. 그런 특별한 대우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아빠와 나만 받는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살 사람들이 들어와도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갈 때는 느릿느릿 계산을 하고서 얼마인데요? 라고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아빠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히려 꿀맛 반대로 생각한다. 다만 그녀가 가끔씩 아빠에게 공짜를 챙겨주기에
그녀의 연체동물의 몸짓을 받아주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슈퍼녀는 머리를 잘 빗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감지를 않는다. 거기에 적응을 해서 웬만하면 또 긁지도 않는다. 일주일은 되어야 비로소 머리를 긁었다. 나는 가끔 동네의 또래들끼리 그녀의 머리 긁는 모습을 보고 머리 감은 지 며칠이 되었는지 알아맞히는 내기를 했다. 그때마다 내가 이겼다.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을 잡게 된 것이다. 그녀는 7일째에는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서 손톱으로 콕콕 찌르듯이 얌전하게 긁었다. 8일쯤 되면 손가락 2개를 제법 왕복시켰다. 9일이 지나면 그녀는 7일째에는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서 손톱으로 콕콕 찌르듯이 얌전하게 긁었다. 8일쯤 되면 손가락 2개를 제법 왕복시켰다. 9일이 지나면 아예 손가락 10개를 동원해서 벅벅 긁고 그녀는 7일째에는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서 손톱으로 콕콕 찌르듯이 얌전하게 긁었다. 8일쯤 되면 손가락 2개를 제법 왕복시켰다. 9일이 지나면 아예 손가락 10개를 동원해서 벅벅 긁고는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가서 손톱 밑에 끼인 비듬까지 파냈다. 그런 여자를 좋아할 남자는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찾는다면 몰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흔치 않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달라붙고 말고는 당사자의 마음이다. 그렇기에 아빠는 그녀가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이웃의 따가운 시선과 그녀의 특별한 행동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오히려 그녀의 일탈을 돕는 듯한 눈치다. 슈퍼남의 그런 행동 또한 얼른 이해가 가지 않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는 게이다. 남자를 사랑한다. 슈퍼남이 밤새도록 문을 열고 장사하다가 새벽에 술 사러 온 총각을 강간했던 적이 있었다. 치욕스러운 변을 당한 그 총각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는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고 경찰서에 끌려갔다. 결국 합의금을 물고 풀려났지만 그 때문에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모르는 동네 사람은 없게 되었다. 좀 심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도 아빠를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부가 같이 아빠를 짝사랑하다가 미미 누나라는 막강한 연적을 만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미미 누나에게 협공을 폈을 경우의 가정이다. 아니면 자신이 아내가 바람이 나야 자신이 남자를 상대로 편하게 바람을 필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아내의 바람을 부추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미 누나가 슈퍼마켓 부부의 협공을 당한 것은 아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빠는 끝까지 중립을 지켰다. 아빠로서는 이용 가치가 풍부한 슈퍼마켓 부부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미미 누나에게는 아빠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고 미미 누나의 전 남편에게는 미미 누나에 대한 아빠의 무관심을 과시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린 행동이었다. 미미 누나는 아빠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구경하며 즐긴 것에 대해 여간 섭섭한 눈치가 아니었다. 당연히 자기 편이 되어서 슈퍼마켓 부부를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연결해서 이루어진 그녀의 전 남편과의 계약에서 아빠는 덕을 보았지만 그녀의 전 남편은 큰 손해를 입었다. 미안해서라도 아빠가 그녀에게 도움을 줘야 할 입장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일로 인해 아빠와 나는 그녀와의 씁쓸해하던 관계를 달짝지근하게 바꾸게 된다. 계기는 엄마 제사였다. 아빠가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수를 준비하면서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남자 혼자서 시장을 보기가 쑥스럽다는 이유를 달았다. 그건 핑계다. 근처 재래시장 사람 중에 아빠가 호랍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서 시장을 보고 매년 제수장만도 혼자 다니며 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갑자기 혼자 시장 보기 쑥스럽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굳이 그녀에게 도움을 청한 데에는 이제라도 전 남편을 멀리하고 내 편이 되면 나도 당신 편이 되겠소. 라는 의사를 전달하려는 속뜻이 숨어 있었다. 미미 누나도 아빠의 마음속에 숨긴 전자계산기를 읽었다. 그것은 뻔한 속내였으므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유리고기를 보듯이 누구나 짐작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알면서도 아빠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 동네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방패가 아빠이기 때문이었다. 미미 누나는 슈퍼마켓 부부의 일반적인 공격을 당해보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허황한 볼판의 살벌한 삭풍 앞에 놓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 내키지는 않지만 아빠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두어야 앞날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아빠가 도움을 요청했다. 사람들이 아빠와 함께 시장을 보고 있는 미미 누나를 보고서 아빠 애인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단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빠와 함께 시장을 보러 나섰다. 아빠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까지 계산해 넣고서 그 정도 처지라면 도끼로 찍을 것도 없이 도끼만 보여주면 그녀 스스로가 쓰러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임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아빠 짐작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움직였다. 아빠는 흐뭇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그녀에게 고맙다며 붕어빵을 사주었다. 아빠로서는 대단히 후한 사례였다. 미미 누나는 시장을 봐오고서도 아빠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계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아빠와 소곤소곤 속삭이며 밀가루 반죽을 하고 튀김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일었다. 엄마의 제사에 다른 여자가 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빠가 엄마 제삿날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이 내 눈을 시리게 했다. 나는 그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하던 공부를 팽개치고 주방으로 갔다. 나도 과일을 씻고 계란을 찌며 제사 준비를 거들었다.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아빠가 말했는데 내게는 둘만 있게 해달라는 소리로 들렸다. 엄마 제사에 나도 정성을 보태려는 거예요. 내가 무뚝뚝하게 말했고 아빠는 머쓱해서 어깨를 움츠렸다. 아빠와 나란히 튀김을 튀기고 있던 미미 누나가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내게로 왔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현이가 참 기특하네 라고 하며 손으로는 내 엉덩이를 두드렸다. 나는 그녀가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빠와 나 단둘이 남자끼리 엄마 제사를 준비할 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엄마는 자기 제사를 다른 여자가 준비하고 있어 섭섭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는 할 것이다. 아빠와 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빈 공간을 메우는 것임을 모를 엄마가 아니다. 미미 누나가 내 옆에 섰다. 그녀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내가 씻은 과일을 종류별로 분류해 바구니에 담았다. 내가 올려놓은 계란이 든 냄비 뚜껑을 들어 속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조금 더 익혀야겠네 라고 말했다. 현이가 도와주니 아빠가 편하시겠다. 나와 친해지려는 행동이었다. 나는 그녀의 호의적인 태도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에게 향하였던 적대감이 어느덧 멀리 도망쳐 버렸으므로 마음은 이미 따뜻한 온실이었다. 여자가 있어 훨씬 활기차고 부드러워진 우리 집 분위기가 차갑게 식은 내 마음에 훈기를 불어넣는 전열기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생선을 다듬고 내가 씻었다. 우리가 다정스럽게 일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시키겠다. 에이, 또 망쳤네. 잘 안되는데 미미씨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아빠는 나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했다. 아빠의 손에는 망가진 튀김이 들려 있었다. 미미 누나는 아빠의 저의를 파악하고서 아까는 잘하시더니 라고 말했다. 정신이 흐트러지고 정성이 모자라니까 튀김이 망가지잖아요. 그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여 보라고 아빠에게 권했다. 그녀는 생선 다듬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내 옆자리를 지켰다. 나는 미미 누나가 안 보는 틈에 아빠를 돌아보며 혀를 날름 내밀었다. 아빠가 약이 올라서 입술을 악물었다. 그 순간 미미 누나가 아빠를 힐끔 돌아보다가 아빠의 그 험악한 표정을 보고 말았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고 놀란 눈을 하더니 왜 그래요? 라고 아빠를 향해 물었다. 미미 누나가 미워서 저러는 거예요. 아빠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사실을 왜곡해서 말했고 아빠는 저 자식이? 라고 소리치며 억울해했다. 네가 먼저 나한테 혀를 내밀었잖아 임마. 아빠가 누명을 벗어보려고 했지만 미미 누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해할 테니 괜히 아들에게 덮어 씌우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누명을 벗지 못한 아빠는 애가 타서 얼굴까지 시뻘겋게 되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며 튀김을 만들었다. 나는 생글생글 웃으며 씻은 생선을 바구니에 담았다. 먼저 씻어서 물이 빠진 생선은 그릴에 얹고 가스불에 구웠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아빠 몫이지만 음식을 접시에 담고 모양을 내는 것은 미미 누나와 나의 일이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서로 도와가며 음식을 그릇에 담았다. 나는 미미 누나에게 생전 엄마의 모습에 대해 말했다. 따뜻하고 정이 많았으며 목소리가 차분했는데 말하는 모습은 미미 누나와 많이 닮았다고. 그러고 보니 나는 다시 미미 누나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벌써 정이 든 느낌이었다. 엄마와 내가 이렇게 마주 앉아 마늘을 까던 생각이 났다. 그때 엄마는 우리 현이가 작곡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엄마, 난 음악에 둔해. 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엄마는 그럼 영화감독은 어때? 라고 물었다. 나는 영화라면 흥미도 있고 자신도 있다고 대답했다. 내가 감독이 되면 나도 출연시켜 줄 거야? 물론 있지. 내 영화에 엄마는 고정이야. 실력이 모자란다고 빼면 알지? 어린 배우들 앞에서 못한다고 면박도 주면 안 돼. 엄마를 위하여 나는 영화 감독이 되려는 꿈을 품었다. 만일 꿈을 이룬다면 나는 엄마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가려 했던 거구나. 미미 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는데 장한 생각을 가졌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 나의 말을 들었더라도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아빠와 내가 제사를 지내는 동안 미미 누나는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카페에 나가보지도 않고 엄마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여종업원에게 카페를 맡겨서 불안할 법도 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엄마의 영혼이 있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럼 미미 누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엄마 성격으로 볼 때 질투는 하지 않겠지만 내 남자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를 보는 기분이 삼삼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제사가 끝났을 때 어느새 미미 누나를 예전처럼 좋아하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엄마를 닮았다. 내 변덕이 양은 냄비 속의 김치라면이다.